안녕하세요.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큰 가게는 아니지만 오래된 동네에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고 장사도 잘 되는 곳입니다. 제 큰며느리가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며느리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난 후 월급을 받으면서 저희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상사에게 배보였는지 실적이 좋지 않아 꼬투리를 잡혀 해고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지금 당장 다음 달이 걱정되는데 혹시 어머님 가게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포장한 다음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에게 판매해야 해요.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몸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알겠지요? 애들을 뒷바라지하고 생활비를 벌려면 허리가 굽힐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몸이 힘들어서 말로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저한테 취직시켜 주시면 저는 진짜 열심히 배울 거예요. 제 부탁 들어주신 건 후회시키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결국 저도 이해했다고 말했고, 저희는 며느리에게 월급을 주면서 같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반찬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와 며느리가 주로 일을 하고 바쁜 요일에는 판매직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고용하면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어요. 판매도 항상 꾸준해서 며느리와 직원들의 월급과 제 생활비를 버는 데는 딱인 가게였죠.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1등 메뉴는 간장게장이에요.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다 보니 계속 더 맛있게 만들려고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한 것인데도 끝내주는 맛이고 동네 단골 손님들도 좋아해 주셔서요. 예약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동이 나는 효자랍니다. 오늘은 간장게장이 나왔어요. 저 이제 간장게장은 여기에서만 사 먹을 수 있어요. 금요일마다 나온다고 하니 간장게장을 사러 왔어요. 손님들은 이렇게 간장게장을 사 먹고 단골이 재고는 했어요. 단골에게 간장게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러 왔다가 단골이 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이지만 누구든지 저한테 물어보면 간장게장이 맛있다고 칭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가게의 가장 소중한 메뉴인데 큰며느리에게 간장게장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얘야, 너도 이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해. 기간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간장게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줄 생각이야. 늙었으니까 내가 일을 못하게 될 때 내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했단다. 내 마음을 알아 주기를 바래, 어머니. 어머니,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까지 가르쳐 주시고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전수를 해줬고 큰며느리는 제가 없는 동안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 큰며느리를 보면서 안심이 되었어요. 제 나이가 70인데요. 건강 상태 때문에 가게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여러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반찬을 만들 때 어떤 양념을 넣어야 하는지 계속 헷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기억력을 노력해서 되살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깜빡깜빡하는 일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깜빡해서 난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멸치볶음 요리할 때 참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간장을 넣었거든요. 간장을 넣어도 먹을 수는 있지만 원래의 맛은 아니라 나이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요새 자꾸 까먹고 헷갈리는 건 기억력이 좋았던 어머니의 특징이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해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까먹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열쇠 없어서 불러서 도어락을 바꿔 달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몇 시간이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랬지. 그 뒤에 기억이 나기는 했는데. 요새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어머니. 혹시나 해서 그런데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에 일찍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면 더 빠르게 어떤 것이든지 처치할 수도 있고요. 저는 며느리의 걱정 어린 권유를 듣고 며느리가 제가 치매일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러한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설마 제가 치매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면서 등에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치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나름대로 있어서 주변에 치매가 온 친구나 지인이 많아서 알고 있었어요. 치매라는 병이 불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또한 치매라는 병은 제 눈에도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충격을 받아 머리가 핑 돌아서 의자에 그만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고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뭐냐면 머리가 핑 도네. 며느라, 내가 진짜로 치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 걱정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잘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가서 검진 받아보세요.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끄덕였어요. 요즘은 치매여도 약을 잘 먹으면 진행이 아주 더디다고 하던데. 조기에 약을 처방받으면 증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살 수. 저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잘하는 일처가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료를 받은 후에는 초조하게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치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걱정되었습니다. 괜히 반찬 레시피를 다시 외워보거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떠올려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과를 보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떡하죠? 초기 치매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억지로 전파되어 오는데 그러나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어머니를 잘 돌보겠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님은 아직 70세밖에 안 되었는데 치매에 걸린다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몇 일 동안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무서웠어요. 계속해서 기억을 잃어가는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렇지만 큰아들인 효자가 매일 같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기운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형제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특히 효자입니다. 큰며느리도 효부랍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와 셋째 아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어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는 정도네요. 1년에 4~5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큰아들이 워낙 효자이니까 형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릎 관절 수술을 했을 때도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다 들어주었거든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최소 2주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저를 보살픈 시간이 없을 때는 간병인을 고용한 것도 큰 도움이었어요. 엄마가 늙어가시면서 많은 비용이 들 걸 생각하니 미안하네요. 신경 쓸 일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너희들도 항상 바쁠 텐데 엄마만 돌봐드리게 해서 죄송하네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시면 내 마음이 서운해져요. 어머니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아서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는 회복에만 전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어요. 큰아들은 항상 이렇게 내를 보살펴 주었죠. 또 다른 일에서도 그렇게 예의를 갖춰 주었어요. 큰아들이 나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묻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카 운전해보기, 노래 배워보기 등이죠. 어머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도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한 달 동안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거야. 안 가본 나라에 가서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엔 어린 나이라서 그런 여행을 해보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몰라서 그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다. 저는 큰 아들에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생일에 큰 아들이 20일 동안 유럽 여행을 예약해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 오래된 생신 선물이에요. 한 달이나 되는 여행은 비싸서 예약을 못했으나 20일짜리이지만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나이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가게는 걱정 마시고 여행 다녀오세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덥석 여행을 가기에는 걱정이 많았죠. 고맙다. 이런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여행을 20일이나 떠나기에는 엄마는 외국어도 못하고 가게도 걱정이야. 가게를 20일이나 닫아둘 수는 없으니까 엄마 말을 잊지 않고 이런 선물을 준 건 고마운데 이게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큰며느리가 나섰어요. 아유, 어머니 가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운영해 볼게요. 어머니가 계신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크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행은 패키지라서요. 안내원이 있으니까 외국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가게 하시느라 어디에도 쉽게 못 가시고 고생하셨잖아요. 이럴 때 후파적으로 떠난 다가오세요.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해 떠난 여행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죠. 이렇게 효심이 많은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치매 판정을 받고 축축해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의욕적으로 매일을 살면서 치매라는 병마와도 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치매는 약으로 다스리면서 다시 몇 개월이 지났어요. 큰며느리는 매일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제 상태를 살폈어요. 어느 날 큰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몇 달 뒤면 칠순이잖아요. 작은 파티를 열까 했는데 그보다는 혹시 우리 부부랑 여행을 가시면 어때요? 국내 바닷가 여행으로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은 평생 동안 일하시느라 여행도 못 가셨잖아요. 저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셨는데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자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큰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신을 차리고 큰며느리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기특한 며느리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기억이 점차 사라지기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새벽부터 여행을 간다고 큰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기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섬을 구경하러 간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그날 일이 좀 있어서 큰 며느리랑 저가 먼저 출발하기로 했고 큰아들은 후발로 와도 된다고 했어요. 아,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새벽부터 나오시느라 아침도 못 드셨죠. 제가 꼬마김밥 좀 만들어 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반찬도 있고 여기 둥글레차도 있어요. 며느리는 아침밥까지 살들이 챙기며 나왔더라고요. 저는 큰며느리가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해변가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오전 10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큰며느리가 배를 타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관광 목적으로 타는 배는 크기도 크고 제대로 된 매표소나 선착장도 있거든요. 다른 관광객들도 있고요. 며느리와 도착한 곳은 조그마한 부두였고 작은 통통배들만 가득했어요.
큰 며느리가 기대하시라 하면서 깜짝 선물이라고 놀러가는 섬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일단 큰 며느리를 기다렸죠. 조금 후에 큰 며느리가 배를 무는 선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작은 통통배에 타라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어요. 예, 혹시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이제 말해줘도 괜찮지 않아? 아니, 나는 관광용 배를 타고 관광지에 가는 줄 알았지.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이어야.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일단 타보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던 곳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섬에 가봤자 사람 구경이나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지내다 올 수 있는 섬을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배에 타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배에 탔어요. 이윽고 배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기분이 조금 이상했죠. 큰며느리가 아무리 열심히 알아본 곳이라고 해도 관광지도 아닌 섬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지만 효부인 큰며느리가 다 알아봐 뒀겠지요. 그래서 배가 도착할 때까지 바다 구경을 실컷 하면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린 뒤에 배가 어떤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마한 선착장의 대표님이 내리라고 하시며 배를 대주셨는데 제가 섬에 발을 디딜 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어 보이는 외딴 섬인데 자연 경관도 특별히 아름답지 않았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특별한 여행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의미심장했어요.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가면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이 섬에는 이전에 와본 적 있니? 섬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었더니 처음 와보는 곳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다른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야? 여기서 뭐 하면서 있으려고 우리 점심도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거푸 질문을 여러 가지 하자 갑자기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우,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물어봐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준비해 두었다니까요. 일단 따라오기나 하세요. 저는 그런 큰 며느리의 태도와 표정이 낯설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짜증이 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큰 며느리가 가자는 대로 따라 걸었어요. 섬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때로는 큰 키의 풀들을 헤치면서 걸어가야 했어요. 큰 며느리는 한참 걸어서 섬의 중앙까지 갔어요. 어느 순간 큰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몸을 돌려 말했어요. 어머니, 타 왔어요. 여기에요?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휘휘 돌아보았어요. 주변에는 무성한 잡초와 버려진 컨테이너, 화장실로 쓰인 듯한 작은 나무 건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여기가 뭔데 우리 여행 장소가 여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 며느리는 그런 저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비웃음을 추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행 온 줄 아세요? 순진하니 평생 당할 것 같아서 애들 아빠가 어머니 못 만나도록 하는데요. 치매가 심해지면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형편이 많이 들어서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서 치는 쉬라는데요. 애들 아빠가 선택한 것이니 제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원망 마세요. 알겠죠? 가끔씩은 얼굴 보러 올게요. 저기 컨테이너가 보이시죠? 대충 드실 거 준비해 두었으니까 잘 아껴서 드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주민들에게 구걸해 보세요. 그래도 산 너머와 해변가에 몇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해요. 무인도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구걸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큰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본 후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며느리에게 잡혀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도망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를 얼빠진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무작정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뒷모습에서 며느리가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큰 며느리가 나를 부르면서 뒤를 쫓고 있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무서운 광경을 마주했는데 큰 며느리가 악기처럼 보였기에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움직이지 않는 발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망쳤다. 그러나 내 다리가 건강하지 않아 몇 번이고 넘어지곤 했지만 넘어지면서도 서둘러 밀어내며 계속 도망쳤다. 아직 배가 선착장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도망가려면 배 말고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되돌아가며 선착장 쪽으로 뛰었다. 어머니가 당장 거기 안 서세요. 멈추세요. 그만 뛰세요. 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뒤에서 넘어질 것 같은 목소리를 내며 들렸다. 다행히도 그렇게 생각해서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깜박깜박하며 정신이 흐리멍텅했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 오히려 정신이 말끔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선착장에 다다를 수 있었어. 땀벙벅이 된 채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어.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기에 다른 배를 빌릴 수 없을까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선착장 주변에서 제일 큰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 큰 아들은 나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다. 그 웃음을 본 순간 큰 아들도 내가 그의 큰며느리와 한패인 것을 알 수 있었어. 그 웃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악한지 나는 다시 한번 다리가 풀리려 하더라. 눈물이 흘러 결국 큰아들이 다가와 바로 막으려 하자 도망치려 했지만 아들이 뛰어다가 막아서 소리를 질리는 그곳이었다. 어딜 도망가려는 거야 어머니. 여기 계셔야죠. 도망치는 게 아니야.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이미 준비돼 있어. 저기가 그곳이니. 어서 이리 오세요. 아들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려 주저앉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큰아들이 다가와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려 했다. 겨드랑이에 팔을 끼면서 일으키기 시작했다. 큰아들이 갑자기 귓가에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계속 무서운 저기 하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절대 어머니 혼자 놔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저 혼자 다시 올 거예요. 큰아들은 누구에게 들킬까 두렵게 느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귓속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일반 대화로 변하면서 저를 달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뛰어다니면 힘들어요. 저희가 굳이 어머니를 잡으러 같이 뛰어다녀야 하겠어요. 제대로 일어나세요. 이 섬은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지내셔도 좋아요. 된다니까요. 어머니 때문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잖아요. 어차피 잡힐 걸 왜 그렇게 열심히 뛰세요? 집이랑 먹을 것도 다 마련해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도망갈 만한 일이냐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요. 어느새 큰며느리가 뒤쫓아와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저는 큰며느리를 보니 공포에 떨면서도 또 어지러웠죠. 하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아들 말에 따르자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희망은 큰아들의 말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우선 아들 말대로 따랐어요. 아들 내외는 저를 데리고 다시 그 컨테이너로 돌아갔더니 컨테이너 안에 저를 집어넣고 말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아야 참. 핸드폰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그렇게 하시고요. 어머니, 그럼 우리는 가볼게요. 어차피 섬은 밖에서 아무도 타고 들어오지 않아 한 배가 안 들어올 때 나가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잘 쉬세요. 큰아들 내외는 그렇게 말하고 제게 더 놀라운 모습으로 떠났어요. 제 마음이 무서웠고 큰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두 사람을 그냥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무서웠어요. 저는 섬에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치매에 걸려 죽을까 봐 걱정되어 큰아들 레위가 떠난 뒤 조금 후에 따름서 나섰어요. 천천히 아까웠던 길을 되돌아가며 해안선과 선착장이 멀리서 보였어요. 들킬까봐 아주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언제부터 호출했는지 궁금했어요. 아까 그 통통배에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윽고 그 통통배는 멀리 떠났어요. 그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기분이 속상했어요. 큰아들이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컨테이너에 도착했어요. 더러운 얇은 이불로 몸을 덮고 인스턴트 음식 중 두유 같은 것만 조금 먹었어요. 입맛이 전혀 없어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컨테이너는 난방시설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제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해도 여름이나 겨울에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저는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치새웠어요. 정말로 버려진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며 큰아들의 말만 생각했죠. 다음 날이 되어도 큰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퀭퀭한 눈으로 큰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점심이 되면 올까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서 하염없이 밥값만 내다보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후가 되고 해가 노을어 시작했어요. 오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아서 바깥만 쳐다보면서 계속 올 거라고 되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좋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오늘 내내 크게 놀라셨죠. 큰아들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인사를 하며 왔어요. 다행히 큰아들은 약속대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 어스름이 질 때에야 다시 찾아왔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큰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큰아들이 나를 이곳에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도가 되어 눈물이 흘렀어요. 큰아들도 나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흘러내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편안히 집에 계셔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제가 못난 놈입니다. 사실은 아내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제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 알겠다고 말하면서 먼저 둘이 저 컨테이너 안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았어요. 아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큰며느리가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어제 내가 본 건 그 큰며느리 맞지? 맞아요. 아내가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더 나빠졌다. 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거나 하면 돈을 많이 썼다고 아까워하는 정도였어요. 아내가 돈을 좀 집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잘린 뒤에는 더 심하게 돈에 집착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랄 말이었어요. 큰며느리가 저한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했더니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큰아들 레위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큰아들이 알아서 저에게 잘하고는 했어요. 큰며느리도 함께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놀랍게도 어머니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이후 그녀는 불만을 더 많이 품었어요. 월급은 제가 몸만 힘들게 일한다고 말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월급을 좀 더 챙겨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그 어느 순간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어머니에게 대해 의심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뾰족하게 핥힌다고 말하는데 제가 믿지 않자 그녀의 발은 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사진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은 본인을 주님 같이 무섭다며 울면서 말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도 그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혼란스러웠지만 치매 진단서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치매가 온 것 같아서 제 정신이 나간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이상했어요. 아내의 말이 진실인가 의심스러웠어요. 나는 맹세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며느리를 꼬집고 하이킹한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정신이 그 정도로 나아갈 것 같지 않아요. 치매가 진행되지도 않았어. 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더 설명해 드리겠다. 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알아요. 저는 아내의 말이 긴가민가 해서 그때쯤 어머니가 자주 찾아갔거든요. 제가 아무리 불시에 등장해도 어머니는 멀쩡하게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셨어요. 의심이 되어서 어떤 날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가게 반대편에 있는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서 어머니를 관찰할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어머니는 정말 멀쩡했어요. 아내와도 잘 지내고 계셨는데
그래서 평소에 많이 불평했던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아내를 주의 깊게 관찰했죠. 아내가 죄가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내도 모르게 계속 관찰한 결과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처음 보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해야겠다며 몰래 집 밖으로 나가거나 가게 밖으로 나가서 연락을 주고 있었다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깊이 잠든 새벽에 조심스레 다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결국 아내의 화장대 깊은 곳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자는 아내의 증언으로 핸드폰을 몰래 열어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국내 유명 식품회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읽어보니 어머니께서 식품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반찬 레시피를 건네주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판매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흥정하느라 몰래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이었죠. 식품회사에서 처음에 어머니 가게의 반찬과 협업을 하고 싶다면 가게로 연락했었나 봐요. 그걸 아내가 받았고 그 제안을 듣은 뒤 새 핸드폰을 개통해서 어머니에게 몰래 식품회사와 연락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내는 어머니 반찬 가게를 살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협업이라든가 레시피를 다 알려줄 테니까 팔겠다고 역제안을 했더라고요. 식품회사에서는 정말 큰 금액을 제시했어요. 한두 푼이 아니라 몇억 대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눈을 뒤집어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랑 이야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니? 내가 동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랬대? 어머니도 이 상황을 겪어보시겠어요? 아내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빼앗을 생각이었어요. 전부 다 차지하고 돈도 본인이 다 받을 생각이 없겠죠. 제가 위에 있던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아내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또한 위조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아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었죠. 아내가 그 의사에게 큰 돈을 주고 짐을 치는 소리를 유지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나서 아내를 깨워서 질투하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검색을 해서 띄워놓은 내용을 보고 참게 되었죠.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건망증이 좀 생겼을 뿐이에요. 아내가 다 위조한 것이었으니 마음 놓으셔도 괜찮아요. 치매 판정만 받으면 본인이 큰 돈을 버니까 치매 진단서 위조도 큰 돈을 주고 대범하게 했더라고요. 이 협찬은 제가 다 받았어요. 함께 혼자 카지노 부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서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를 나가게 되더라도 치매로 인해 민폐만 끼치고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구나.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니? 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찾아간 곳은 외딴 섬이었고 여기로 들어오는 배편이었어요. 그리고 대담하게 현대판 고려장 같은 것들도 검색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편을 예약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자도 확인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왜 알아봤을까 하다가 아내가 어머니랑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알아챘어요. 큰아들은 큰 며느리가 저를 외딴 섬에 유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대놓고 이런저런 검색을 한 것을 보았지만 설마 정말로 저를 이렇게까지 하려는 생각을 했을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이 아내가 저와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연기를 해서 큰 며느리를 떠보았다고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로 치매라면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 그건 아들이 3명인데도 내가 혼자 무서웠잖아. 그런데 치매 요양병원도 너무 비싸고 아유,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툴툴거리는 연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어머, 그래. 여보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좋은 곳을 알아냈어.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먼 곳에 있는 섬에 살 곳을 말해드리면 아마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큰 아들을 포섭했다고 했어요. 이 외딴 섬에 있는 것이 이따위 컨테이너라는 말은 안 하고 요양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겠죠. 결국 큰아들은 동조하는 척하면서 큰며느리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열심히 수집해 녹음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셔야 해요. 돌아가서 아내를 신고하고 천벌을 받아야 해요. 내려주자.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것도 모두 신고해서 죄값을 받게 하고 어머니를 몰래식품 회사에 레시피를 팔아서 돈을 받아 챙기려고 한 것도 신고하도록 해요. 우리 어머니께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못된 큰며느리 때문에 하네요. 제 부끄러운 행동이기도 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제 앞에 큰절을 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괜찮다고는 내 탓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배를 타고 돌아갔어요.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우리는 바로 큰아들네로 가서 큰며느리를 응징하기로 했어요. 우리 왔어, 당신. 각오해. 내가 당신이 한 짓 모두 증거를 모아뒀어. 이번에는 당신이 어디에도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서? 어쩐지 내내 뭔가 이상하더라. 못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네. 악독한 행동들 모두 신고해서 큰 벌을 받게 할 줄 알아? 저와 큰아들이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집에 들어오자 큰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뒤집어졌어요. 외딴 섬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결국 저와 큰아들은 큰며느리를 신고했어요. 큰며느리는 제 사업에서 정보를 빼내어 무단으로 판매를 시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꽤 심각한 죄였고 옥살이를 피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용서해 주세요. 아, 제발요. 어떻게 옥살이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 너무 웃기네. 아침에는 환자도 아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그런 왜곡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것은 제대로 벌을 받고 옥살이도 해봐야 해. 너는 이제 내 가게에서 일할 수도 없고 그 식품에서 온 계약 이야기도 다 없는 것이 되니까 알아서 살아남아 보든지 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는 아주 차갑게 며느리를 내치었어요. 큰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큰며느리는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것도 모자라 큰아들에게 큰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거주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도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그쳤네요. 큰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동안 제가 매일 같이 잠들었던 사람이요.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었더니 정말 놀라워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더라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저도 큰아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잡혀 들어갔고 큰아들과의 이혼도 정리되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가짜 약을 줘도 의사가 진짜라고 말하면 진짜와 같은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치매는 아니었는데도 치매라고 하니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치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번에 큰 사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충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치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 자책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믿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운동을 하고 머리를 쓰는 연습도 하면 건망증도 없어진다고 해요. 제가 그 이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친구들과 모여서 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에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셔요. 항상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